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레 조 씨를 접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네, 재수감 이후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오늘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모레 접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좀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무래도 이 범죄 추가로 기소된 범죄가 성범죄다 보니까 네.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당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서요. 이 조 전 코치의 휴대폰에서 심석희 선수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거의 다 끝나서 휴대전화 복구 작업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연락들이 다른 사람들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방대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현장, 그 범죄 현장이라고 알려진 곳에 대해서도 조 전 코치와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 조사도 나갈 예정이고 또 혹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네. 참고인 조사 등을 진술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 전 코치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이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것도 보면 예. 여전히 조 전 코치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심 선수가 이러한 성범죄가 일어났다라는 장소로 밝힌 라커룸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코치는 그 라커룸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혀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다. 또 이러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이번에 예를 들면 구치소에서의 조사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재판 일정에서도 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23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검찰이 폭행과 성폭행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이 공판을 좀 잠정 연기를 했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번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에 이게 성폭행을 좀 성폭행 혐의를 고려해서 구형량을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네. 지금 현재는 원래 1심을 받고 지금 항소심에서의 이 결심 공판이 연기되기 전까지는 상해 혐의, 즉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였어요. 근데 그 과중에서 심석희 선수가 성범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범죄인 상해와 성범죄가 어떤 연관이 있으면 이 재판이 이대로 멈춰지면은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냐. 네.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항소심에서의 결심 공판이라든지 아니면 선고 공판에서 이러한 성범죄도 반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이제 논의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범죄가 추가로 고소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초동 수사의 단계이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예를 들면 성범죄 이외의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같은 경우는 1심을 거쳐서 지금 항소심 단계인 것이고 예. 그렇죠. 이번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병합을 한다고 한다면 1심을 거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바로 병합이 되는 것이라서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심급이 맞지 있습니다. 않는. 왜냐하면 피고인인 조 전 코치의 입장에서는 1심을 받지 못하고 성범죄를 2심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참고인 조사라든지를 거쳐서 예.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이번 관련이 있는 이 상해와 관련이 있는 성범죄 이외에 별도의 성범죄, 장소라든지 시간이 다른 별도의 성범죄가 있으면 예. 추가로 다른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그것들이 특정이 되기가 어렵다. 이번 상해와만 관련된 성범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공소장에서 만약에 결심 공판까지 어떤 수사가 진척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예. 아예 그 상해를 빼고 추가로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다 마친 다음에 성범죄로 다시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공소장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결심 공판이 이제 23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 수사가 속도를 낸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정도로 성범죄가 특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소장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고소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아직까지 수사가 거의 초동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23일까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시간상 어렵다라고 한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기에는 검찰로서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공판 때 선고 기일을 늦추는 거는 또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이게 결심 공판이 있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어서 이제 선고 예. 공판이 있는데 예,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원래는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14일에. 근데 예. 그때 추가 고소가 있으면서 검찰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어떠한 진척을 보이고 이번에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으로 성범죄까지도 판결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원에 재판부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한다면 선고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수사 결과가 공소장 변경 여부라든지 네. 언제 선고가 날 것인가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체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근절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을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어요. 처벌을 강화하자라든지 네. 아니면은 합수훈련 같은 것들을 개선하자, 아니면 피해자들 보호하는 전담반을 만들자 이런 대책들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 실효성에 대한 대책이 처음 나온 대책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대책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두 번째는 이 체육계의 특성입니다. 체육계는 아무래도 폐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다가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의식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을 강화하겠다, 근절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진술을 해야 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조력이 필요한데 네. 과연 이러하게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체육계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처벌 강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책도 필요하지만 예. 그것과 동시에 이러한 선수들이 앞으로의 어떠한 진로라든지 예. 아니면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지도자들의 입김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더 이상은 미치지 않도록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장 빙상연맹에서 조정 코치를 영구 제명한 것도 사실상 거의 한 1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구 제명 같은 경우에도 이번의 대책은 영구 제명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을 더 넓히겠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예. 영구 제명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되고 지금 신선수 같은 경우에도 유도의 신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 본인이 제기하고 나서 1년가량 핑퐁이 됐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용기를 내도 그 이후의 절차들이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거나 주변에서의 어떠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예. 이러한 대책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대책을 내놔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보석 상태에서 음주 흡연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만 2번을 거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혐의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구체적인 혐의는 이 전 회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리점에 섬유 제품 등을 판매하는 소위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했습니다. 무자료 거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직원의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한 400여 원의 횡령을 한 혐의를 갖고 있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골프 연습장을 저가 인수해서 회사에 한 9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있고 이러한 와중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 혐의를 이유로 해서 2011년도 1월에 기소가 되었고요. 예. 그 이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번의 파기환송을 거친 상태입니다. 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좀 핵심 쟁점이었나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2번째 파기환송을 했을 때의 그 법원의 이유를 보면 네. 이 법원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합범 관계, 예를 들자면 조세포탈과 관련돼서는 다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합범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으면 각각의 형을 2년, 3년을 더해서 5년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높은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게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조세포탈은 조세포탈대로 그리고 그 이외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는 따로
뜯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파기환송을 받아서 오늘 이제 공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특경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 그리고 그 이외의 범죄는 징역 5년 이렇게 분리해서 오늘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징역 7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은 이 구형의 이유에서 재벌이 법을 경시한 태도가 또다시 이루어졌다. 거기에다가 보석 허가를 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구형량보다는 조금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징역 3년 6월이에요. 근데 이 징역 3년 6월은 경합범의 상태에서 받았던 것이고 파기환송의 이유가 경합범이 아닌 각각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오늘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6월보다는 높은 형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한 4년 6월에서 5년 정도는 더 높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 전 회장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이 대부분 이 변론의 취지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갚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이슈인데요. 홍콩산 금괴를 밀수한 일당이 유죄 선고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을 물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밀수 조직의 총책인 윤 씨 등이 2014년도에요.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늘었어요. 세금이 늘으니까 일본에서의 금 시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시세가 급등한 것을 알고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를 하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홍콩에서 바로 일본 공항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 단속을 피하려고 우리나라를 거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해서 우리나라의 세관이 닿지 않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환승구역에서 이 금괴를 우리나라 여행객에게 항공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괴를 운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만 한 5천여 명이 넘는 한국인에게 이러한 금괴를 운반하도록 해서 일본으로 밀수를 했고요. 그래서 시가 2조 원 규모의 금괴 약 4만 321개를 빼돌려서 시세 차익만 400억 원을 챙긴 범죄입니다. 지금 뭐 벌금을 보면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일단 8명 중에서 이 운반 조직 총책 양모 씨가 1조 3천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추징금은 또 2조 102억 원을 선고를 한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금액과 벌금형과 또 추징금액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보시면 한 시세 차익을 400억 원, 사실은 범죄로 입은 수익은 4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금이 1조 3천억 원, 추징금만 2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밀수 같은 것은 벌금이 그 밀수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저 금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한 금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벌금이 저렇게 높아진 것이고 추징 같은 경우에는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라서 지금 결국은 저 금괴를 일본으로 팔았을 때의 시가를 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팔았을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추징 금액도 총 2조. 그러니까 결국은 밀수한 그 대상인 금괴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보다도 더 많은 벌금과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운반책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이제 동원이 됐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용됐을 당시에는 결국은 이러한 밀수라든지 조세 포탈과 관련돼서 공범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짐을 운반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저것이 금괴이고 조세 포탈과 관세법이라서 그나마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 조사를 받아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곳에서 잘못해서 짐을 입안하다가 마약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나라 당국도 어떻게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도 예를 들면 제대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관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포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5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인지를 했고 이제 운반을 했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운반책을 특정하는 것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5천 명이고 저 안에 지금 환승장이기 때문에 저 네. 운반책들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운반책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든지 그것들을 특정을 한 이후에 예.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이런 미수 조직들과 연결이 되었고 어떠한 경위로 이런 것을 운반했는지, 또 운반도 한 번을 한 경우가 있고 상습적으로 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르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담의 정도라든지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벌금의 규모가 워낙 커서요. 이 벌금을 만약에 내지 않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상 경찰은 이 벌금을 내지 못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400억인데 시세 네. 차익은 벌써 금을 납부하기 위한 추징 보전이 대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우리 법에서는 환영유치라고 해서 예. 3년 내에 노역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벌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어마어마한 액수라서 이것을 일일로 치면 일일당 13억 원의 벌금이에요. 네. 지금 말 그대로 황제노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렇네요.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이 황제 노역 논란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현행법으로는 형법으로는 3년인데 이것을 네. 더 길게 하자. 예. 길게 해야지 고액 벌금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개정에 대한 것을 법무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 기간을 늘리면 노역장 유치가 결국은 이 벌금의 집행 확보 수단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환영 유치가 추가 징역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 우리가 보통 황제노역이라고 얘기하고 보는 것은 이렇게 조금 도덕적이지 못하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그렇죠. 수단으로 쓰여서 이렇게 되는 예. 거지. 사실은 환영유치가 잘못되면 돈이 없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몸으로 그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가장 장기간을 놓은 것이라서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마냥 장기간으로 하기는 또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을 상향과 하향을 다르게 조정하거나 예.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는 법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벌금의 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